청소년 복지론 10주 2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밖 청소년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그 교재에 보면 331페이지부터 반괄호 1번으로 가정밖 청소년의 특성과 당면 문제라고 해서 7번까지 가정 및 학대 문제, 고용 및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성 문제 및 건강 문제, 약물 남용 문제, 비행 문제, 그리고 정서적 문제 등이 짧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이론적인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이 평이하게 읽어봐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기 바라고요. 자, 4번에 가정밖 청소년의 실태와 대책부터 볼 텐데, 여성가족부 2014년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에 가출 경험률 변화치를 살펴보면 가출 생애 경험률은 10 내지 14% 사이로 매년도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있지만 경험률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 가출과 관련됐을 때 이제 통계치가 잡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청소년 비행이라면 경찰이나 검찰, 법무부에 명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강력범죄 얼마, 절도 몇 건, 이런 통계가 비교적 명확히 나오는데요. 그건 사건 처리가 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가출 같은 경우엔 어젯밤 나갔다 오늘 들어오는 상황. 이게 통계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보고식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나지도 않고 사실 가출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과대 포장됐다기보다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초의 가출 연령은 31.6%가 초등학교라고 하고 있고요. 가출 이유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6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이 수치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일반 상식과 부합하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에서 10명 내지 14명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가출 청소년과 관련됐을 때 사회복지사로서 이해가 필요한 것이 가출 청소년 쉼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동영상을 여러 가지 볼 텐데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봐도 다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초점을 둘 것은 이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비중을 두기 바라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먼저 종류 및 기능에 대해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내용, 이거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부터 거의 변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 20년 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글자도 안 변한 것 같아요. 한 20년 동안. 내가 대조해보진 않았지만 20년 전 거하고. 자, 분류가 세 가지입니다. 일시가 있고,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고. 우리가 공식 명칭은 그냥 청소년 쉼터예요. 근데 보통 청소년들이 잠깐 가서 쉬러 가는 곳이 아니고, 가출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시설이에요. 먹고 자고. 가정의 기능을 대신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 가서 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시 쉼터, 단기 쉼터는 이렇게 봐야 되고, 일시부터 보면 보호기간 24시간에서 일주일 이내 일시보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상으로는 가출, 거리배회, 노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핵심 기능으로는 일시보호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내로 대개 어떤 버스 형태 또는 작으면 승합차 형태일 수도 있겠는데, 대개 버스를 개조해서 그 안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예 정규적인 숙소도 있지만 일주일 이내로 단기간으로 보호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도 가정에 복귀가 어렵다거나 어떤 그 쉼터가 필요하다면 일시에서 단기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단 하나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 가출하면 안 되지. 집에 빨리 돌아가야지. 집에 돌아가서 저기 아빠한테 좀 더 맞더라도 돌아가야지. 이건 적절치 않은 거죠.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의 그 단일한 해답이 아닌 해답 중에 하나일 수 있겠고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고 적절치 않다면 단기 쉼터로 갈 수도 있고요. 중장기 쉼터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동 청소년이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양육시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아직도 고아원이라고 해야 정확히 이해하는 양육시설로 가는 것도 고려되어질 수 있겠는데요. 자, 그걸 결정하는 시기가 일주일 이내에 결정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핵심 기능 일시보호, 거리상담 지원, 아웃리치인데요. 자, 이거 앞으로 동영상에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아웃리치 이거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이 리치가 뭐 다다르다라는 뜻도 있고 팔 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복지관이 긴 팔을 뻗어서, 요 손이에요, 손. 팔이에요, 팔. 긴 팔을 뻗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복지관에 찾아오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복지관에 오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 찾아 나서는 건 도움의 긴 팔을 뻗어서 복지관 바깥으로, 이 아웃이란 말은 바깥으로란 뜻이잖아요. 바깥으로 긴 팔을 뻗는다는 얘기예요. 아웃리치. 긴 팔 뻗어서 가출 청소년이 사회복지기관에 안 오니까, 잘 안 옵니다.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안 오니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거리로. 그걸 이제 아웃리치, 거리 상담이라고 합니다. 일단 좀 그냥 둡시다. 자, 그래서 기능은 위기 개입 상담, 진로 지도, 적성 검사 등의 상담 서비스. 기본적으로 상담은 어떤 클라이언트라고도 하는 겁니다. 가출 청소년 조기 구조, 발견, 단기 청소년 쉼터와의 연계. 여기는 지금 일시고요. 7일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단기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인데요. 자, 일단 가출 청소년, 여러분 가출 해본 사람 알겠지만 당장 먹고 자는 게 큰 문제죠. 물론 뭐 친구 집에 가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자취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집엔 되게 가출 청소년들이 모이죠. 부모의 통제가 없는 상황이 자유롭게 되니까 뭐 그런 데 가서 쉬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길거리에서 당장 오늘 밤에 어디 갈까? 그리고 용돈을 좀 많이 모아서 가지고 나왔으면 밥은 잘 먹을 수 있겠지만 숙박시설에 혼자 가는 건 또 쉽지 않습니다. 이제 주민증 확인하고 이럴 때 저 모텔 주인이 왜 여기 왔냐고 묻겠죠. 근데 뭐 밥 먹는 건 용돈이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 하여간 먹고 자고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먹거리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의료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집에서 나와서 사실 어딘가가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그걸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겠고요. 위치는 이동형 차량, 대개 버스를 개조하거나 승합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고정형 청소년 유동 지역에 주택가의 집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상가를 빌려서 하기도 합니다. 복지관 안에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 지향점은 가출 예방, 조기 발견. 그러니까 지금 가출 예방, 가출 청소년이지만 24시간이라 상황이라면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밤에 거리 상담을 나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오늘 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밤 안에 들어가면 가출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방이 되는 셈입니다. 조기 발견, 초기 개입 및 보호. 비고는 숙소, 화장실, 피리, 남녀 분리, 당연한 거겠고요. 자, 단기 쉼터는 3개월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3개월씩 2번 연장해서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도 그 9개월 안에 적절한 가정으로 복귀라거나 이런 대안이 안 나오면 중장기 쉼터로 갈 수도 있고 양육시설로 갈 수도 있고. 자, 대상은 물론 가출 청소년이고요. 자, 사실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특히 이쪽은 단기와 중장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가출 청소년 대상이고요. 차이는 기간입니다. 중장기 쉼터는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집에 안 들어가고 3년을 여기서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학교도 다녀요. 학교를 다닐 나이인데 지금 여기에서만 먹고 자고만 하고 학교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건 적절치 않을 수 있죠. 물론 근데 학교를 안 다니고 우리나라 지금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니까 중학교까지는 가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고등학교는 안 가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머물면서 1년 1회 연장까지 해서 최장 4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양육시설의 기능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학교도 다니고 그 알바도 하고 뭐 직업훈련도 받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요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심리정서 상담 지원, 사례관리 통한 연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립 지원 그러니까 15살에 들어와서 4년 동안 19살까지 있는다면 이제 성인 직전까지 있게 되는 셈이어서요. 성인이 돼서 독립할 수 있는 직업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약간 다른 측면입니다. 자, 단기 쉼터의 기능을 보면 가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치료 및 보호 서비스, 일시 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 서비스, 저연령의 13세 이하 청소년일 경우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에 가면 연결되는 것이 더욱 권장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써 있는 것만 상담 치료 및 보호 서비스 제공. 이 보호 서비스 제공은 이제 사회복지사 쉼터가 사회복지사만 근무하진 않아요. 상담 전공자라든가 교육 전공자나도 함께 근무하게 되겠는데 이 상담 및 치료 및 보호 서비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 이론도 배우게 되겠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배우게 되겠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배워서 가출 청소년들과 이런 데서 근무하면서 이들이 최선의 자신의 삶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든 중장기 쉼터로 가는 것이든 아동 양육시설로 가는 것이든 그런 결정을 돕고 이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쉼터 선생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주요 도심별 주택가, 뭐 꼭 주택가여야 되는 건 아니겠고요. 뭐 보호 및 가정 사회복귀 자립 지원. 그러니까 자립이란 말이 플러스 알파 되는 건데요. 지금 4년씩이 있게 되면 성인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자립이란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뭐 남녀 분리하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강의에서 관련된 동영상들 여러 가지 볼 거고요. 가출 청소년과 관련됐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성장함에 있어서 제일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청소년 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 이후에 4번의 내용들을 보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현행 사회적 지원책의 문제점, 반걸 3번에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제도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 이런 제목으로 연결되는데 자, 이것들은 다루지 않겠고요. 실천적 차원에 대한 것만 대표적인 그 문장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재로는 347페이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350페이지까지 이 내용만 간략히 보려고 합니다. 자, 실천적 차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겁니다. 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으로서 첫 번째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사회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생활 지원도 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한 가출 청소년 집에서 나와서 집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들을 접근해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가출 청소년의 욕구나 문제, 가출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입소자의 보호, 밥 먹고 재워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담 및 교육 등 치료적 예방적 기능도 병행해야 되겠고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교육 및 가족 치료 실시, 자, 그러니까 청소년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가출 청소년의 부모도 함께 우리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고요.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과 문제 유형에 따른 서비스의 특성화, 현장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둘째, 지역사회 연계망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는데 이거 내가 그 앞에서 다룬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례관리의 핵심이 통합이에요. 연계망 같은 말인데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서비스, 지금 가출 청소년이 가출했다고 가출을 한 다음에 학교 다닐 일이 없잖아요. 학교도 안 나갈 텐데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상담 필요할 수 있겠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숙식 서비스 필요할 수 있겠고 가족에 대한 개입 필요할 수 있겠고 자,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 이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자, 학교에선 이 아이가 학교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만 알고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사회복지사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어떻게 먹고 자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무조건 학교로 돌아와. 이런 입장만 가지고 있고 상담한 선생님은 이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면만 다루고 있고 학교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먹고 자는 건 어떤지 뭐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관련 이건 모두 다 한꺼번에 한 명의 사회복지사 이걸 다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어요. 자, 이 서비스를 서로 협의하고 연결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여기 상담자하고 쉼터 사회복지사하고 가족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서로 협의하라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면 모여서 회의하라는 얘기고요. 전화통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화통화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협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최선의 서비스가 전달된다는 것. 그게 통합적 서비스 연계망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 쉼터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 낮은 급여, 주야간 근무 등으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요. 따라서 인건비 지원 강화, 근무 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하겠고 보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슈퍼비전이 행해져야겠는데 거주 생활시설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24시간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도 근로자고 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데 이렇게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주 야간 근무 이게 지금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주말 휴일 없어요. 일주일 내내 뭐 공휴일 이런 거 없습니다. 공휴일이라고 청소년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365일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루 8시간 하는 근무자가 24시간을 커버하려면 3교대가 돼야 되죠. 3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해야 실제로 1명이 근무하는 셈입니다. 3교대 상황이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워서 많은 경우에 40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야간 근무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가출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아웃리치 거리 상담을 한다는 얘기는 밤에 나가야 됩니다. 밤에 새벽에 그래야 아이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가출 청소년들이 뭐 낮에부터 뭐 여기저기 모여 있지 않죠. 되게 밤이 돼야 모입니다. 어딘가에. 자,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실무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넷째, 이용 청소년의 자율성 보장 및 안전한 쉼터 공동체 유지가 필요할 텐데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 안전한 쉼터 공동체 유지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 쉼터에 뭐 15명의 청소년이 가출 청소년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회복지사마다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겠는데 어떤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 동영상에서 볼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담배 피려고 한다면 이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이 쉼터 운영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다니 당연히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것이 이 청소년들이 하자는 대로 모두 다 뭐 담배를 피면 담배도 하고 뭐 가스 불면 가스도 불고 뭐 혼숙도 하면 혼숙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가출 청소년에 모였다는 의미로 뭔가 보통의 청소년들보다 더 강한 규율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딱딱 시간 맞춰서 프로그램하고 딱딱 시간 맞춰서 밤 10시 이후엔 소등하고 군대처럼 그런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까지냐의 문제인 건데요. 지나치게 규칙에 얽매이는 방식으로는 사실 보통의 아이들보다 규칙에 대해서 감내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 못 피게 하면 내가 못하러 여기 있어. 나가면 되지. 내가 여기 있으려고 가출했나? 내가 여기 못하러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을 사실 사회통념보다는 조금 더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청소년은 이러해야만 돼 라는 것보단 조금 완화된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전한 쉼터 공동체 이 부분은 뭐냐면 비유하자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 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서 범죄 기술을 더 배워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가출 청소년들 모여서 사실 가출에 관련된 부정적인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고 이 안에서 이들끼리의 폭력적인 면도 선생님이 맨날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걸 이제 안전한 쉼터 공동체 유지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미 등의 연구에 따르면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은 쉼터 시설의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보다는 쉼터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정이나 내용, 뭐 밤 10시 후에는 텔레비전도 끄고 소등하고 취침 뭐 이런 거, 입소기한의 제한. 입소기한의 제한은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거라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집으로 연락, 또 흡연 및 외출 문제, 까다로운 생활규칙, 용돈 미지급, 입소자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사항이 높았고요. 따라서 이용 청소년들의 시설 생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쉼터의 현대화 및 입소 정원의 현실화가 필요하겠고 쉼터는 수용시설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영위된 주거공간, 집처럼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를 위해서는 시설 내에 적절한 개인 공간의 확보, 편리하고 안전한 편의 시설, 여가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시대에 맞는 시간 도서 및 음반.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대에 맞는 시간 도서 및 음반. 시간은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시대에 맞는 도서 및 음반. 너무 오래되지 않은 30년 전 책과 음반. 시간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청소년 머무르고 이용하고 싶은 생활 공간이 될 수 있는 쉼터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 뭐 그렇다고 호텔일 수는 없죠. 너무 좋으면 집에 돌아가지도 않으려고 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통의 집과는 너무 동떨어진 형태의 열악한 상황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에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